기자 출신의 소설가죠. 장강명 작가. 댓글 부대라는 소설 펴냈을 때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소설은 아니고 르뽀 책을 썼어요. 근데 아주 두껍습니다.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요. 제목이 당선, 합격, 계급 이런 제목의 르뽀입니다. 이게 뭐냐? 문학상 뭐 공모전 이런 데에 당선되는 거 하고 대기업이나 뭐 이런 언론사 같은데 공채 시험에 합격하는 거, 그걸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이다라고 고발하는 그런 책을 펴내셔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어서 오늘 초대해봤습니다. 그리고 문화비평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또 모셨습니다. 먼저 장강명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강명입니다. 네. 이태광 교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소설가가 왜 르뽀를 썼어요? 르뽀 쓴 소설가 많습니다. 제가 되게 롤모델로 생각하는 조지 오웰, 네. 카탈로니아 창가, 뭐 위건부 들어가는 길, 르뽀, 유명한 르뽀들을 썼고요. 몰라요, 저는. 네. 네. 재밌습니다. 국내 소설가 가운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왜 쓰셨어요, 이거 책을? 제가 뭐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제가 또 이제 논픽션 좋아합니다. 르포르타주를 독자로서 좋아하고, 예. 또 제가 소설 쓸 때 평소에 어떤 질문들을 소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질문은 논픽션에 담겨야 그 현장을 보여주고 이게 진짜 일이다, 진짜 실명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네. 그 얘기를 해야 힘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이요? 네. 좀 유사신분제 사회가 점점 되어가는 거 아닐까. 유사 신분제 사회? 예. 이미 계급 사회 아니에요? 이거 너무 절망적인, 비관적인 전망 아니신가요? 원래 신분제 아니었나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근데 그냥 이제 뭐 신분제 사회다, 뭐 이러고 뭐, 거기다가 뭐 날선, 뭐 저희들의 이제 뭐 기분 나쁜 거를 이제 불쾌한 거를 토로하는 것도 네. 뭐 스트레스는 해소되겠지만, 예. 왜 그런가, 어떻게 해서 그게 점점 더 그렇게 신분제 사회처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대물림 받는 거, 상속 이런 문제, 세습.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1번이고, 예,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비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말고, 세계 어느 나라나 있는 거니까. 네, 네. 그거 말고 한국 특유의 어떤 시험을 치른 다음에 그 시험 합격자한테 어떤 간판을 달아주고, 예. 그 간판이 아주 오래 가고, 간판 단 사람들끼리 어떤 한 계급 위로 상승을 해서 그런 종류의 신분제 같은 게 형성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시험 공화국? 한국은? 네, 시험공화국, 간판공화국, 뭐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저 시험사회, 간판사회라고 책에선 장강명 작가가 신문사 기자 한 11년 했는데, 네.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전에 삼성 공채에 들어가서 삼성에 한 1년 다녔다면서요? 아닙니다. 아주 짧게 다녔습니다. 어쨌든 5달 정도. 네. 그 얘기는 삼성이란 대기업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고, 네. 신문 기자 뽑는 것도 다 요새 공채 하잖아요. 네. 거기 합격했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소설가로 데뷔한 후에 문학상 4개나 탔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학상 공모전에서 다 당선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이 그렇게 해서 지금 계급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계급이 올라갔나요? 소설가잖아요, 소설가. 소설가 자랑스러운 계급이고, 좋죠. 뭐. 소설가도 그런데 아무튼 그런 네. 공채 시험도 직접 해보고 문학상 공모도 해보고 하니까 네.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구나 이런 게 진짜 보였습니까? 저도 그 시험을 합격하기 전에는 지망생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대기업 입사 시험을 네. 준비하고 언론사 시험 준비하고 공모전에 원고 보내는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아마 모든 지망생이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시험 문제를 지금 뭐 기자가 되기 위해서 상식 사전 같은 거 두꺼운 걸 외우고 있습니다. 네. 내가 왜 이걸 외워야 되지? 그리고 뭐 대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게 회사에 들어가면 써먹는 지식일까 하면서 무슨 뭐 역사 상식 같은 거 외우고 있고, 아마 기자 되고 나서 안 써먹었어요? 금방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예. 근데 뭘 그렇게 시사상식 뭐 천재 뭐 이런 거를 외울, 그런 거보다 저널리스트한테 요구되는 덕목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로 사람을 뽑지 않고. 공채 시험으로. 예. 네. 이태광 교수님. 네. 외국은 대기업이나 언론사에서 사람 어떻게 뽑아요? 뭐 공채라는 제도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대부분은 그냥 공고를 내고 오면은 인터뷰를 해서 뽑죠.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시험을 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면 어떡해요? 그 정도는 몰려오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재미있는 광고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학교 다닐 때 학교 이 게시판에 광고가 붙었어요. 유명한 이제 어느 나라? 영국에서 랜덤 하우스에서 광고가 붙었는데 랜덤 하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출판사죠. 뭐라고 적어놨냐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지원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원을 뽑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냥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었으면 거기 정말 한 500명씩 오면 어떻게 해요? 뭐 500명씩 오면 거기서 다 인터뷰를 하겠죠. 그런가요? 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외국 기자들은 그럼 어떻게 뽑나 하고 외신 기자들을 취재를 했는데 저 되게 놀란 게 영미권에는 영어 단어에는 입사 동기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자들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CBS 그런진 모르겠지만 무슨 방송사에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너서클을 이루고 공채 몇 기다 이런 개념을 자기가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 용어가 없다고요? 그 개념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수시 채용을 하고 한 명씩 그리고 갑자기 한국에서처럼 대학 졸업한 청년이 갑자기 메이저 언론사에 어느 날 기자가 돼서 이렇게 뭐 한국사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죠. 작은 언론사부터 차곡차곡 시작을 하면서 저 시골에 지역 언론사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 계속 스카웃을 해오는 구조니까 경력직 개별 채용.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세에서 본다면 그게 더 불공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눈에 띄는 사람을 뽑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진입 장벽이 낮은 곳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서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추천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리티 샵에 가는 겁니다. 자선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임금을 못 받잖아요. 그 열심히 해가 추천서를 받아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언론사나 특히 출판사 같은 문화를 다루는 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뽑죠. 그거는 아마가 아니라 그게 사실 작동이 되려면 그 사회 신뢰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처럼 뭐 아무리 공개 채용을 해도 뭐 정치권이나 뭐 노조위원장이나 심지어는 뭐 내연녀의 가족까지도 특채를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라리 공채가 낫다. 차라리 시험이 낫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여기고 그거를 뭐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게 막 뭐 빽 있는 사람, 뭐 아버지 잘 만난 사람이 더 쉬운 지름길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시험이 낫다. 그것도 점수로 딱 낼 수 있는 상식 문제 내서 0.5점 사지선다로 해서 그게 낫다. 이거가 사실 뭐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공채가 떨어뜨린다고 제가 주장을 하지만 여기서 또 공채의 역할도 얘기를 하는 게 공정성이 우선입니다. 어떤 신뢰를 지금 한국 사회에 저는 공채라든가 공모전이 어떤 일종의 사회계약 수준이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기업이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 우리 마음대로 뽑겠다. 뭐 그냥 임원 친구 아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도 한국 사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한국의 처벌되죠.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채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의 가장 기본적 담보를 갖고 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 책에서 공채를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공채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각 역사적 시기별로 시험 제도가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공채 제도는 과거 제도하고 되게 유사한 방식이죠. 과거 시험하고. 이 과거 제도는 사실 중국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었고요. 이제 당나라 말기에 이게 도입이 되는데 물론 당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불교가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 유학자들이 사실은 이제 힘이 약하던 시절이었고 유학자들이 이러한 그 과거 제도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 자기들의 사대부 정치를 이제 실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고려 시대에. 그래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역시 그때 조선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신분 얘네들이 뭐 공정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신분을 통해서 그냥 이 왕들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 젊은 세대 쿠데타를 일으킨 게 사실 조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인재를 선발하는 데서 공정성을 기하게 됐고 그게 과거 제도가 된 겁니다. 물론 조광조처럼 청거제를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냥 아웃돼 버리고 과거 제도가 도입되고 그럼 과거 제도를 왜 했느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민족들이 있었고 당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군사력으로 나라를 통일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공통성을 만들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시험을 봐가지고 관료를 뽑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은호를 가지고서 지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조선은 이제 중국에 사신을 보내야 되니까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뽑았던 거예요. 외무고시였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중국의 문학을 잘해야지만 이제 거기 가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엘리트들을 뽑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개발 시기에는 그런 식으로 아주 보편적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엘리트들이. 그게 이제 행정고시, 사법고시 우리나라 그대로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시장주의가 도입되면서 지금은 이제 아니다. 민영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 그대로 사실을 도전하려고 그러면 경제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죠? 뭐 가정교사도 다 가난했으니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시나 공채를 응시하는 분들 자체가 이미 경제력에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출발선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교정하지 않으면 공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어떤 취지가 전혀 이제 살아나지 못하는. 그리고 아까 그 시사상식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시험을 치느냐 그러니까 IQ 테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적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 사트 같은 인적성 검사를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서 기업별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IQ 테스트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그러는 거죠. 워낙 응시자가 많으니까 걸러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뽑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차피 다 이 학력 수준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인력을 운영해 보니까 IQ가 높은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어떤 이유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시험도 바꿔야 되고 말 그대로 말씀하신 건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요원한 거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요. 젊은이들이 어떤 신분 사회가 있을 때 시험을 합격하면은 바로 그 중심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유혹을 받게 되면 몇 년이고 그 시험에 매달리게 됩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족, 공시족 이런 거 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조선시대 과거에도 그렇게 10년, 20년씩 매달렸던 거고 개인으로 봐도 사회로 봐도 사회적 낭비인데다가 그 시험이 평가하는 게 IQ 테스트라고 하지만 그 문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 닥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지 아닌지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시사상식도 그렇고 뭐 대기업 공채 시험 보면은 뭐 이렇게 종이 접어가지고 구멍 뚫은 다음에 펼치면 뭐 나오느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내요? 많이 있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요. 그게 IQ 테스트라니까. 좀 어이가 없죠. 그게 IQ 테스트가 지금 그런 IQ 중에서도 지능 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은 사실 그런 필요 없죠. 그걸 잘하는 게 한국 사회 과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또는 그 기업이 닥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잘 모르는 상태로 하고 있고 쓸데없는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걸러내기에 위한 시험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발굴하는 용도가 아니라 사람을 배제하는 용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참신한 가능성을 지닌 괴짜들 뭐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만들기 전에 누가 그 능력을 알아보겠습니까? 만들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전부 다 시험에 합격해라라는 식의 말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창조 사회, 창의력이 중요한 교육개혁 혁신 필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 특히 주류는 고시가 그대로 있고 대기업도 전부 공채 시험 뽑고 언론도 언론 고시라고 다 뽑고 있고 요새 뭐 은행들 시험 한동안 안 보더니 또 다시 보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 교육개혁이나 창의력 중심 사회와 방향이 안 맞는다. 그 말이군요. 그렇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게 결국 이제 시험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여부로 굉장히 사람을 차별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 대학 어느 대학 나왔니라는 게 대학 간판 갖고 차별을 하게 되고 대기업 직원이 뭐 중매 시장에서 인기 있는 신랑감 뭐 신부감이 되고 그 간판이 어떤 시험 통과했느냐 간판이 길게는 몇십 년씩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결국 능력주의가 되는 거죠. 능력주의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부의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게 근데 능력주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시험을 쳤는데 10년 전에 능력이 있었다는 게 지금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바람직한 능력주의면 지금 현재 그 사람 실력이 얼마가 되느냐. 네가 19살 때 대학 수학능력평가를 시험을 잘 쳐가지고 대학을 좋은 데를 갔다는 게 지금 그 사람의 실력하고 지금 그 사람의 맡은 일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릅니다. 능력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창강명 작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근본적이고 구조적이면서 매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네. 지식 생산의 방식도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다들 각자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 거기서 정말 그 능력이 자기네 직장에서 딱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뽑을 수 있도록 하고 네. 그걸 그냥 다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는 뭐 이런 거가 맞는데 안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또 이상적인 얘기기도 하고 사람 네. 능력이라는 게 뭐 사실 정보 비대칭이 있잖아요. 실제로 일해보기 전에 그 사람 능력 안다는 것 자체가 네. 약간 좀 환상인데 그래도 좀 그 방향으로 가야 조금씩이라도 변해야죠. 그래야 조선시대 같은 일이 안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국 그게 지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금방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시사상식이라는 게. 네. 소용이 있는 지식이 있어서 저는 분명히 공채나 이런 것들이 쓸모없는 시험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인재를 선발할 수가 없고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의 테스트를 통해서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조선이 망하기 직전까지 조선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다 과거 시험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는 능력이라는 건 따로 있어요, 사실. 네. 일종의 뭐 암기력과 논리력과 그 시험을 정도죠. 잘 치는 능력이 모든 걸 잘하는 능력일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거고 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지금 IT 대기업들이 10년 뒤에 뭘 만들지 모른다고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10년 뒤에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걸 잘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시험으로. 그런 식으로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네. 여러 가지 모순이 되고. 근데 제가 좀 이런 관념적인 얘기보다 현장을 찾아가서 이게 얼마나 널리 사람들 머릿속에 퍼져 있고 박혀 있는지. 네, 요즘 청년들은 얼마나 그런 서열화를 내재화했고 또 우리가 이게 시험이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문제가 사실 시험이랑 상관이 있더라. 간판이랑 상관이 있더라. 르보니까요. 그런 거에 좀 치중을 했어요. 변화의 조짐은 안 보입니까?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압박을 받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식의 기수 문화 또 공채 문화라는 게 지금 한계에 와 있다는 거는 사실 뭐 누구든지 다 알고 있고 지금 정 교수님이나 이 교수님이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압박을 받고 있고 거기에 맞는 실험들이 몇 가지가 좀 나오긴 하는데 과연 그 압박받는 거에 부응할 만큼 우리가 이 사람을 뽑는 방식이 변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변화의 조짐이 있다 없다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광 교수 제자들 이제 졸업해 나가면 다들 이 시험 전설으로 뛰어들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어때요? 제가 좀 안타까운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학생들 보고 약간 좀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해보고 안 되면 딴 거 빨리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3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라. 안 그러면 인생 낭비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은 1, 2년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딴 걸 합니다. 네. 그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넓어져야 되는데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뭘 한다. 이건 사실 AI가 나오면 불가능하죠. 사실 AI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 AI 만능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기억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일단 AI가 해결해 줄 것이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인터넷이 정보와 관련된 것들 많이 제공하지만 사실 그 인터넷이나 AI가 할 수 없는 지식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진짜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책의 절반 정도는 사실 문학상 얘기거든요. 근데 문학 공모도 그렇게 또 비슷해요? 대기업 공채랑 같은 문제 갖고 있어요? 제가 원래 문학 공모전에 대한 르포를 쓰다가 공채까지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뽑는 게 이거는 공채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은 공채의 메커니즘인 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명을 많은 사람을 어느 날 동시에 같은 문제를 주고 시험을 쳐서 합격자를 1명을 뽑는 거잖아요. 아나운서 공채 합격자 1명인 것처럼 문학상도 공채가 1명이고 그 기본 가정이라는 게 너희들이 낸 원고를 우리가 살펴보면 1등을 뽑을 수 있다. 그렇죠. 제일 뛰어난 게 뭔지 뽑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미 기성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뽑는 거고. 심사위원은 기존 문단의 평론가나 작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파격적인 뭔가가 당선되기는 어렵죠.
뭐 문학평론가나 심사위원들이 생각보다 폭이 넓으세요. 그래서 파격적인 작품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뽑는 거는 그렇군요. 어떤 한계는 있을 겁니다. 권위 있는 상일수록 기득권에 가까이 있는 심사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장르소설 공모전 같은 것들을 국어국문학과나 문예창작학과 교수분들이 구성이 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뽑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문학성 높은 작품을 뽑으려고 했던 공모전인가? 아니면은 대중적인 작품을 뽑으려고 했던 공모전인가? 그런 거 좀 생각해봐야 되고 문학뿐 아니라 의외로 많은 분야가 우린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장 작가가 표현한 그런 문제의식은 문학의 문단뿐 아니라 기업들도 다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느끼고 있는데 해결할 이제 방안이 굉장히 이제 애매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작할 것인가 중요한 거죠. 응시자들도 근데 이 공채를 원합니다. 편해야죠.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대기업이 공채를 안 하고 실제로 뭐 그런 시도를 했다가 철회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대학 총장들에게 학생을 추천할 권한을 부여를 하겠다고 했더니 다들 들고 일어나서 그럼 대학 총장이랑 친한 사람 자식이 된다. 공채로 뽑아라. 사회적 합의예요. 한국이 공채에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사회라 그런 거죠. 어떤 의기 보면. 신뢰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그 시험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운영되는 방식에 지금 문제가 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많이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방식도 아마 여러 가지 실험으로 변주를 해봐야겠고 아예 시험이 아닌 방식으로 괴짜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털을 어느 영역이든 좀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든 기업 나름대로 또 뭐 문학에는 문학의 나름대로 각자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시도들을 하면서 요게 좀 괜찮구나 싶으면 조금 더 늘리고 하루아침에 싹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왜냐? 어쨌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AI가 등장하고 창조력이 중시되는 이 사회에는 안 맞는 제도다. 이건 명백하니까요. 그리고 되게 사소한 간판 때문에 사람 차별하는 그것도 없애기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 제기, 당선, 합격, 계급. 소설가 장강명의 르포를 함께 좀 읽어봤네요. 장강명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태광 교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